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동안 상징세 특강을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1장의 상속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3장을 보고, 그 다음에 2장을 마무리로 2장을 보고, 1장, 3장, 2장,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1장의 문제에 3장의 주식 평가에 대한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1장 내용을 한 다음에는 3장 내용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장을 보는 게 순서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12페이지 상속세. 근데 부의 무상 이전으로 인해서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낸다. 그러니까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내는 거고,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부의 무상 이전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고, 상속세하고 증여세 과세 방법이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이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유산과세형이라고 하는 거는 상속인들이 여러 명들이 있을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각각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율 자체가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준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상속자산에 대해서 초과준세를 적용한 다음에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가지고 낼 거냐, 아니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각각 초과준세를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거냐, 전부 다 합한 전체 상속자산에 대해서 초과준세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상속받은 자산별로 따로 초과준세를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유산과세형이라고 해서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5단계 초과준세를 적용해서 세금을 일단 계산하고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는 거죠.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 비례해서 나눠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취득과세형은 증여세가 다른 과세형이고요. 증여세는 이렇게 전체 증여재산에 대해서 초과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수중자가 받은 사람이거든요. 수중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별로 따로 초과준세를 적용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을 취득과세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과세형은 상속세가 취하고 있는 과세 유형이고요. 취득과세형은 증여세가 취하고 있는 과세형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좀 이따가 추가적인 어떤 사례를 하나 또 들어드리면서 얘기를 좀 할 게 있고요. 일단 상속에서 나오는 이제 용어의 정의들이 좀 나오는데, 유증, 유언으로 인해 가지고 남기는 재산을 유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인증여는 내가 죽으면 널 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겨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이거를 사인증여라고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인증여도 결국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 이게 다 상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상속의 범위에는 상속에는 유증도 들어가고 사인증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특별 연고자에 대한 상속의 증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계산 문제에서 나오지 않는 거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특별 연고자라고 해가지고, 특별 연고자는 그 옆에 이제 보시면 민법 1057조의 2에 따른 피상속인과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 대한 상속재산. 그러니까 특별 연고자가 라고 하는 사람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그리고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까지, 그런 사람들을 특별 연고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연고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기는 해요. 대신에 특별 연고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 연고자의 경우에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없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특별 연고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고해야 돼요.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상속인이 있다면 언제까지 주장을 해라. 이렇게. 그래서 특별 연고자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일정 기간 동안 기한을 정해놓고서 그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청구에 의해서 상속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특별연고자도 수유자가 되는 거죠. 상속재산을 받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특별연고자도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좀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계시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망한 날을 말하는데 실종이 됐다면은 실종 선고일을 상속계시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해가지고 뭐 밑에 보니까 다음의 권리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그 다음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가 전부 다 상속재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거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거 이런 표현이 나오죠.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들이고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자들인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어떤 권리이긴 한데 어떤 물건이긴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거래요. 즉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다는 얘기는 어떤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없어지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다는 게 그런 거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없어지는 권리, 그런 것들은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얘네들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회계사 자격증이죠. 그것도 권리잖아요. 회계사라고 하는 자격증, 이런 것들이죠. 이거 상속되면 좀 아무튼 이렇게 상속이 안 되니까 상속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회계사가 되도록 다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회계사도 공부시켜야 되는 거지. 부부가 회계사라고 해서 자녀가 바로 회계사라면 그러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 그래서 얘네들은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계사 자격 이런 것들은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 밑에 꽃 표시해가지고 2번 밑에 확정된 배당금, 예금이자 발생분, 무상주의 수령 권리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아직 그 배당은 확정됐는데 아직 받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예금이죠, 발생은 됐는데 아직 받지 않은 거죠. 무상주 수령 권리는 있는데 아직 무상주를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정된 배당금, 예금이자 발생분, 무상주의 수령 권리 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아직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인정상여는 실질적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인정상여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느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거죠. 법인의 대표이사였고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대표이사였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돌아가시는데 202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회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낼 돈을 대신 내준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회사는 이제 송금불사입 상여라고 하는 소득 처분을 그 과세인이 지난 다음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래서 인정상여하게 되면 아버지한테 근로소득을 더 준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거냐? 아버지가 그 돈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가지고 받는 거라면 그러면 이게 상속재산이 되는 건데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낼 돈을 대신 내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계산할 땐 당연히 송금세임하고 상여가 되는 거겠지만 그거는 상속재산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자녀가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회사가 내줘버린 거니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상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이란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이게
상속인이 있고 수유자가 있어 좀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그림으로 정리를 하자면 갑이라고 하는 자가 돌아가셨어요. 피상속인이에요. 이렇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이제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다면 상속인들이 나눠 갖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데 이거는 누구누구한테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있었던 재산이 아버지의 유언이라든지 아버지의 사인 증여로 인해 가지고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속인이 아닌 자가 그 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수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자면은 수유자는 이거는 유언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 재산을 받은 사람들 아니면 사인 증여에 의해서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약속한 거죠. 내가 죽으면 너한테 뭐 줄게. 뭐 이렇게 약속해 가지고 그죠? 공증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약속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누군가한테 간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수유자가 되는 겁니다. 수유자는 유증이나 뭐로 인해서 유증이나 사인 증여로 인해서 상속 재산을 받은 사람을 수유자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은 이제 민법에 따른 상속인 당연히 또 민법에 의한 상속 포기자, 상속을 포기한 사람, 민법에 의하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특별연고자, 하여튼 특별연고자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속권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 때 특별연고자도 상속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상속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법에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왜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왜 상속인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에 미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자녀가 지금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아니면 또 막내가 살아생전에 아버지한테 미리미리 증여받은 게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증여를 받은 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미리 받은 것도 있으니까,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남아있는 재산은 상속받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상속을 포기한 거죠. 이 자녀 중에 누군가 상속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 상속인한테 미리 사전에 증여했던 금액들은 전부 다시 합산해 가지고 상속세를 또 초과누수세를 적용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때 당시에 미리 증여세를 냈지만 그때 당시에는 증여받은 재산 가지고만 증여세를 낸 거니까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상속세를 초과누수세를 적용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이 미리 받은 금액도 내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봐버려서 전체 상속재산 중에서 그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만큼을 내가 세금으로 다시 내야 되는 거라서 세금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전부 다 걔까지 합한 금액으로 초과누수세를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세액이 더 커질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중에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딱 4명 중에 내가 첫째인데 미리 4분의 1을 미리 받았다는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한 금액과 전부 다 합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다음에 초과누수세를 적용해서 그 다음에 그거의 4분의 1을 내는 금액과 당연히 후자의 금액이 더 전부 다 합한 금액에 대해서 초과누수세를 적용한 다음에 4분의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예전에 미리 증여받은 금액이 있었다면 10년 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었다면 전부 다 합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상속세를 계산해서 그게 4분의 1만큼을 내가 내야 되는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증여세 낸 거는 기납세액으로 빠지겠죠. 그리고 남은 금액을 내가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인으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 포기자가 되지만 그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그런 말이 나오죠.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거나 또는 추정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자도 상속세 납세 의무자인 상속인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세라고 하는 거는 유산과세형. 이 피상속인의 예를 들면은 재산이 전체 4억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뭐 이런저런 공제는 없다고 가정하고요. 그냥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 표준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초과세를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상속인이 이렇게 4명이 있어요. 상속인들이 그걸 다 1억씩 이렇게 또는 수유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렇게 1억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각각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초과세를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세액. 일단 이걸 상속 재산가액을 그냥 과세 표준으로 가정을 했을 때 1억까지 10%고요. 1억에서 5억까지가 20%고요. 5억에서 10억까지 30%, 10억에서 30억까지 40%, 30억을 초과하면 50%예요.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세율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상속재산가액 과세 표준이라면 1억까지 10%하고 1억에서 5억 사이 금액인 3억에는 20% 하게 되면은 얘가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7천만 원. 그 7천만 원에 대해서 각각 4분의 1씩을 A, B, C, D가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한꺼번에 계산한다면 그거에 각각 4분의 1씩 하는 거니까 1,750만 원씩을 에 대해서 각각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산과세형이니까. 그런데 이게 얘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대납세금을 진다는 거죠. 이만큼 1,750만 원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연대납세금을 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각각 1,750만 원씩 부담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간에 연대납세금이 있다면 누구든지 간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A가 다 냈다. A가 낸다면 전부 다 7천만 원 다 내야 되는 거고요. B, C, D로부터 B, C, D한테 이제 구상권을 행사해가지고 얘네들이 부담해야 되는 1,750만 원씩을 얘가 받아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구조가. 그렇죠? 한꺼번에 계산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상속받은 그 재산의 비율대로 그 세금을 각각 부담을 하는 거고 그 부담해야 되는 그 세금에 대해서 상속인들은 연대납세금을 지는 거고 그렇죠? 연대납세금을 진다는 얘기는 전체 세금에 대해서 모두 다 책임을 진다. 누가 내든지 간에 다 내고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한테 구상권 행사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내는 거죠. 1,750만 원씩.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에서는 지금 여기 피상속인이 중요한 거죠.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세율을 곱하는 유산과세형이기 때문에 유산과세형이니까 이 피상속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느냐 비거주자였느냐 이렇게 상속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다면 그러면 어떤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상속세 납세 의무의 범위 피상속인이 중요한 겁니다. 유산과세형이니까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 소재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 상속재산이 이 피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 소재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납세 의무 해가지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는 상속세 금액은 각자가 납부해야 될 상속세는 1,750만 원씩이라는 거죠. 전체 한꺼번에 계산한 다음에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 금액에 해당되는 그 금액까지만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 말이 이제 3번에 나오는 거죠.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해서 연대하여 납부하는 의무를 진다. 그죠?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이제 이 상태에서 수유자 또는 특별연고자, 그러니까 수유자, 그러니까 유증이나 사인증으로 인해가지고,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 또는 특별연고자, 상속인 중에서 특별연고자나 또는 이렇게 유증이나 사인증이요 한 자가 영리법인이라는 거죠.
여기가 상속세 또 납세 의무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다 하나 더 앞에 그 문구가 있었는데 넘어갔는데요. 상속세나 증여세는요. 여기에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영리법인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유언으로 인해 가지고 받든 사인증여세, 그 유언으로 남길 땐 꼭 사람한테만 남기는 게 아니죠. 그걸 법인한테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인증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으면 A 법인한테 건물 하나 이거 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공증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리법인이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있고요. 증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죠? 그런데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게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서 뭔가를 받게 되면 부의 무상이전이 되게 되면 자산 수증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따라서 상증세 납세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누구일 때 상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냐?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주자거나 비영리법인이거나 그죠? 이걸 또 이렇게 정리를 약간 좀 더 벌려서 비영리법인을 먼저 적을게요. 자, 비영리법인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잖아요, 재산을. 그럼 비영리법인은 상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잖아요. 둘로 나눠져서 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게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상속 증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개인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상속 증여를 받은 거라면 사업과 관련 상속 증여를 받은 거라면 그럼 이거는 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속이 돼버려요.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상증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이렇게 사업과 관련이 없는 그런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 상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정리하자면 이게 비영리법인과 개인인데 상속받은 금액이 사업 관련이 없는 경우에 상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피상속인이 유증을 했거나 또는 사인 증여를 했거나 그죠? 했거나 또는 그 피상속인의 특별 용고자가 영리법인인 거예요. 하필이면 얘가 유언으로 D가 영리법인인데 영리법인한테 얘가 1억을 남기겠다 이렇게 유언으로 남긴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영리법인 자체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꺼번에 계산했죠. 일단 7천만 한꺼번에 계산한 다음에 걔를 3명한테 각각 1억씩이니까 각각 4분의 1씩 1,750만 원씩 각각 이렇게 1,750만 원씩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기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얘가 영리법인이라면 수유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이 1,750만 원은 납부 의무를 면제합니다. 왜냐면 납세 의무가 없으니까. 그죠? 납부 의무를 면제해요. 이렇게. 이건 결국에는 납세 의무가 있는 상속세는 1,750만 원, 1,700 곱하기 3 요것만. 그죠?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250만 원? 5,250만 원만
납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연대납부 의무를 지는 거예요. A, B, C가. 요거에 대해서만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구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예 3억에 대해서 초과수세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얼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납부 의무가 면제됐으니까 얘 빼고 3억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전체 4억에 대해서 초과수세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4분의 1로 이렇게 나누죠. 나누고 난 다음에 여기에 배분되는 요 1,750만 원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요 3개는 납부 의무가 있는데 연대 납부 의무를 진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에 대해서 납부 의무를 면제시킨 이유는 이 영리법인이 받은 1억에 대해서 영리법인은 무슨 세를 내기 때문에, 이걸 자산수익 입금으로 해가지고 법인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잘 보세요. 이 영리법인, 요 D라는 영리법인에 지금 A, B, C가 상속인이거든요. 근데 그 D라는 여기 영리법인, 여기 안에 주주 중에 상속인이 있는 거예요. 또는 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있는 거죠.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그 얘기가 지금 그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영리법인의 주주 중에 상속인 및 그의 직계 비속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원래 얘네들이 다 상속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이 주주로 있는 그 법인이 상속받는 걸로 해가지고 법인세가 훨씬 세율이 낮으니까, 법인세는 10에서 25%의 산액의 초과세율 구조니까 법인세가 훨씬 세 부담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 내지 않고 법인세 내게 하려고, 예를 들면 1인 주주일 수도 있죠. 그냥 이 법인의 상속인이 1인 주주인 거야. 실질적으로는 얘가 상속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영리법인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유언으로 남기게 해버리면, 그러면 상속세가 아니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 법인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너 조세 회피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러면 다음의 금액에 대해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의 직계비속이 또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이 영리법인을 통해서 받은 걸로 봐서, 그죠? 다음의 금액에 대해서 다시 얘네들이 납부 의무가 있다. 다음의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요 금액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산칙이 나오네요.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이 재산 1억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얼마 있었던 거죠? 납부 면제된 거 그랬죠. 1,750만 원. 그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상당액에서 빼기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재산 1억이잖아요. 1억에 10%로 무조건 10%로 포함해. 그 1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빼는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영리법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이죠. 면제가 된. 거기서 그 상속재산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빼는 겁니다. 그럼 요 금액만큼 세금을 적게 낸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럼 법인세 상당액을 하려면 여기 실제 법인세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법인세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10%를 집어넣게 돼 있어요. 법에 보면. 10%. 제일 낮은 세율이잖아요. 법인세. 그죠? 무조건 10%를 집어넣게 돼 있어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 무조건 10%로 곱하면은 금액이 덜 빠지네. 그러니까 실제로 낸 법인세보다 덜 빠지겠네. 그죠? 덜 빠지. 거기에다가 곱하기 얘네들을 A라고 해볼게요. 여기 그 영리법인의 주주 중에 상속인 또는 그의 직계비속 A라고 해볼게요. 그죠? 그럼 거기다가 A의 영리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분율 A가 지분율이 40%였다. 지분율이. 그러면 40%로 곱한 금액 750만 원에
40%로 곱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이제 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300만 원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A가 납세물을 진다는 겁니다. 요 금액에 대해서 A가 상증세 납세물을 진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때 무조건 이 상속재산에 대한 법인세 상당 계산할 때 들어가는 법인세 세율을 무조건 10%로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내는 법인세보다 더 낮은 금액이 들어가게 돼 있겠죠. 더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머리 쓰면 되게 실제로 내는 법인세보다 적은 금액을 빼줄 거야. 무조건 10%. 그러면 아무래도 세금을 더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거의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얘기예요. 무조건 10%예요. 무조건 10%로 법인세, 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무조건 세율을 10%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에요.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세 관할은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중요하다고요? 피상속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과세 관할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상속재산수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장이 과세한다. 라고 보는 거고요. 상속재산의 둘 이상의 세무장 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때는 주된 재산 수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장이 과세한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계산 구조하고 과세가액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 그러니까 총상속재산가액이라는 걸 구하는 거죠. 총상속재산가액은 말 그대로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의제 상속재산을 포함합니다. 의제까지 포함한 상속재산에다가 추정 상속재산가액, 그걸 더한 거를 총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상속재산가액을 일단 구하고요. 그 중에 거기에다가 과거 상속인이라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 이외자라면 상속개시일 전 5년 내에 사전에 증여했던 금액들을 다 합산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전부 다 상속세는 초과누리세로 과세를 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 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돌아가기 직전에 막 증여를 미리미리 막 하는 거죠. 미리미리 증여하면, 증여는 증여받을 때마다 그때 그 자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 거니까. 그러고 다음에 몇 년간 돌아가기 전 한 3년 동안 자녀들한테 미리 막 사전에 증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거의 재산이 없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만 초과누리세를 적용하게 되면 조세를 회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속 개시일 전 상속인들한테 사전 증여한 거는 10년, 상속인 이외자 거는 돌아가신 날 전, 상속 개시일 전 5년 내에 사전에 증여한 금액을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한꺼번에 초과누리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증여했을 때 냈던 세금들은 기납부세액처럼 해가지고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증여한 금액을 더해주는데 그걸 증여 재산가액이라고 합니다. 그죠? 상속 개시일 전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이외자는 5년 이렇게 되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중에서 과세하지 않기로 또 약속한 것들 비과세가 되는 거 빼고요. 그 다음에 과세가액 불산입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거 빼주고요. 비과세가 뭐고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게 뭐가 있는지 볼 거고요. 거기에다가 과세가액 공제액이라고 해서요. 가지고 좀 빼주는 게 있습니다. 과세가액 공제액은 재산은 100억인데 부채가 80억이야. 그럼 20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채도 상속인이 다 상속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납세물을 그 부채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100억 재산 받았지만 80억의 부채도 승계하는 거니까 순자산인 20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 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냈었어야 되는데 안 낸 공과금 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발생된 장례 비용 빼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과세가액 공제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에서 상속받은 부채를 빼야 되는 거니까 부채를 빼 순자산에 대해서만 상속받은 순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을 내게 해야 되는 거니까 채무 빠지고 공과금 빠지고 장례 비용 빠지고 그죠? 이 세 가지는 과세가액 공제액이라고 해서 뺍니다. 그래서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세로 곱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상속 공제하고요. 상속 공제 해가지고 인적 공제가 있고 물적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 공제는 인적 공제가 있고 물적 공제가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은 재산은 이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상속받은 재산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평가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기관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겠죠. 평가로 인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발생되는 수수료가 일정 금액 한도를 해가지고 공제가 됩니다. 수수료 공제 해가지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 공제하고 수수료 공제를 뺀 금액을 상속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상속세 과세 표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된 상속세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과세 최저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멈추는 거죠.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과세 최저한이 걸려서 더 이상 상속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까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을 곱하죠. 세율은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유지세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5단계 초과유지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그죠? 산출세액을 또 다 내느냐? 산출세액에는요, 이게 만에 하나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 재산을 남기지 않고요. 유언에 의해 가지고 손자한테 재산을 절반, 자기 재산의 절반을 손자한테 남긴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가 있겠죠? 세대를 생략했죠. 그래서 손자가 받은 게 있다면 손자가 받은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요. 그거는 세대 생략 가산액이라고 해가지고 할증을 합니다. 세대 생략 가산액이라고 해서 할증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게 30%를 할증할 수가 있고 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40%를 할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출세액에 그 아들이 있는데 손자한테 유언에 의해 상속한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 있잖아요. 그 상속세액은 30% 1.3을 더 곱한다는 거죠. 1 플러스 30%. 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40% 할증하기 때문에 1.4를 곱한 금액을 더 가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나 40%를 곱한 금액을 더 가산한다는 거죠. 산출세액에다가. 가산하게 되면 이게 산출세액이 합계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요거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각종의 세액 공제 감면들을 좀 빼줍니다. 세액 공제라든지 세금 유예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두 가지, 그 두 가지 말고 나온 적은 딱 한 번 있는데 몰라도 돼요.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산출세액 합계 금액에서 아까 우리 여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했던 거 증여상가액 전부 다 합산했잖아요.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초과세를 적용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증여했어야 했던 증여세 있죠? 그 증여세 산출세액을 그래서 마치 기납부세액처럼 이게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걔를 증여 세액공제. 합산된 증여세상 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세 공제로서 빼줍니다.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에 신고세액 공제.
신고세액공제.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과세관청에서 그걸 알아내는 게 매우 어려워요. 알아낼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도 알아낼 수는 있는데 상속이나 증여 신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알아낼 수가 있죠. 그거를 신고한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국회법에서 공부했듯이 얘네들은 정부부가 제도란 말이에요. 정부부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네가 기본적으로 신고를 해줘야지 우리가 조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했어? 납부 안 해도 돼요. 신고만 하더라도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거죠. 신고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 합계금액에서 세제생략 가산액까지 포함한 산출세액 합계금액에서 그렇죠? 다른 공제세액을 다 뺀 나머지 금액. 여기서는 뭐 증여세액공제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공제세액을 뺀 남은 금액에 3%만큼 신고세액공제 해주겠다. 예,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 해줬다가 5% 줄었다가 작년부터 3%로 줄었어요. 작년부터. 나중에는 결국은 언젠가는 안 해줄 거예요, 이제. 워낙에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는 이 시스템이 이렇게 잘 안 돼 있을 때에는 누가 돌아가시는 것도 몰라. 심지어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이제 그 건물 하나를 팔러 누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상담 이거 좀 심각하대요. 그래서 뭐가 심각하냐니까 할아버지가 거의 20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근데 그 건물이 아직도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거야. 이거 황당한 거 되게 많아요. 뭐죠? 그래서 뭐죠? 그러니까 사망 신고를 안 했나 봐.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시스템들이 막 구축이 돼서 그렇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그 시스템 자체가 잘 안 돼 있었다니까요. 시스템 자체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골 때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20몇 년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자기도 이제 뭐 신경 안 썼다는 거지. 당연히 이제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고 등기부등본을 떼볼 생각도 안 했던 거지. 아버지 건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신고해야지 보니까 뭐야 떼보니까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거야. 할아버지는 20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참나 그런 게 아직도 그러니까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우가 아직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았기 때문에 10%는 해줬는데 점점 이제 전산 시스템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내 머리 위에 CCTV가 하나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나중에는 바코드로 막 전부 다 하려나? 그래서 이제 바코드로 삑삑 안 하면은 사망한 걸로 보고 막 나중에는 아무튼 나중에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인해 가지고 알 수가 있겠죠. 지금도 알려면은 더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고세액공제 자체가 좀 많이 줄었고요.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질 건데 완벽하게 이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게 되면 지금까지는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3%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온 세액을 신고납부세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납부세액으로 하는데 이 금액이 또 일정 금액 초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나눠서 낼 수 있거나 분납 아니면 몇 년 동안 나눠내는 거. 분납은 2개월 동안 나눠내는 2개월 뒤에 내는 거죠. 상속세 분납이랑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1,000만 원 초과하는데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낼 수 있는 거고요. 2,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 낼 수 있는 거죠. 분납은 소득세랑 내용이 똑같아요. 요 2개월 나눠서 내는 겁니다. 그죠? 분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소득세에서 이미 공부를 했는데 소득세에서는 분납할 때 법인세나 소득세나 분납은 얘네들은 허가나 승인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저 분납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잖아요. 그 밑에 그냥 분납 금액 얼마 이렇게 적으면 바로 되는 거예요. 신청만 하면 돼요. 신청만 하면 됩니다. 뭐 허가나 승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납부할 얼마를 초과하면 1,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신청만 하면 돼요, 분납을. 그럼 2개월 내에 나머지 금액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금액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워낙에 금액이 클 수가 있죠. 아버지가 그룹 하나 운영했던 사람이야. 돌아가셔서 그럼 상속세 어마어마한 몇천억 됩니다.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눠내는 거죠? 연부연납 해가지고요. 원칙은 5년인데 연부연납이 원칙은 5년인데 그게 아니라 연부연납을 10년 또는 20년간 이렇게 연부연납할 수도 있어요. 연부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분납은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연부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분납 안 되고요. 연부연납은 5년간 또는 10년간 또는 20년간. 그러니까 이 10년간, 20년간은 아버지가 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10년 또는 20년 동안 연부연납하는 거고요. 전체 자산 중에서 가업 상속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초과하게 되면 20년간, 그죠? 그게 아니라면 10년간 연부연납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연부연납 몇 년간 하는 거냐면 5년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연부연납은 최대 5년간. 최대 5년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최대 5년이라고 했느냐? 한 번 연부연납 나눠내는 건데 한 번 납부해야 될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되거든요. 1,000만 원. 예를 들면 납부세액이 얼마 나왔냐면 3,500만 원 나온 거예요. 3,500. 그러면은 연부연납 할 수 있거든요. 연부연납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분납은 얼마 초과하는 거죠? 연부연납은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부연납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 나와요. 간단하게 지금 좀 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 가업을 상속하지 않았다면 5년간 연부연납을 하는데 최대 5년이에요. 예를 3,600만 원이다. 한 번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도록?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해서 균등액을 연부연납합니다. 3,600만 원이면은 한 번 납부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초과하려면 최대 나눠내는 게 좋잖아요. 1,000만 원 초과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1,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3번 균등액으로 연부연납하는 거니까 3,6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3,600만 원, 1,200만 원씩 그래가지고 연부연납하는 거죠. 지금 당장 1,2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또 1,200, 또 1년 뒤에 1,200. 3번 나눠내는데 지금 당장 내고 2번 더 내는 거니까 연수로 얘기하면은 2년간. 횟수는 3번. 지금 당장 내고 그 다음에 1년 뒤 또 2년 뒤 이렇게 내는 거니까 횟수로 하면 3번 연부연납하는 거고요. 연수로 얘기하면은 횟수로 하면 3번, 연수로 얘기하면 2년. 지금 당장 내고서 1년 뒤, 2년 뒤에 내는 거니까 이렇게 연부연납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또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물납을 할 수도 있어요. 물납, 그래서 분납, 연부연납, 물납에 대한 거는 좀 이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납도 가능합니다. 대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연부연납이나 물납은요, 허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청만 되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아서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할 수가 있다. 요 이제 기본적인 상속세 계산 구조예요. 계산 구조, 상속세 계산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쵸? 자, 이제 그 중에 의제 상속재산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의제까지만 얘기하고 추정은 잠깐 쉬었다가 하죠. 의제 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때 재산이 남아있는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죠. 근데 의제 상속재산을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그 의제는 뭐냐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재산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생겨나는 재산들, 무상 이전이 되는 재산들을 말합니다. 그거를 의제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가 보험금.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했었던 거죠.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은 사망보험금이 나오죠.
돌아가실 때는 없었지만 조만간 나온단 말이죠. 그죠? 돌아가실 때는 없었던 재산이지만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속재산으로 의제합니다. 걔를 뭐라고 한다? 의제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금.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신탁회사에다가 신탁한 재산이 있었던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신탁한 재산도 이제 상속인들이 받게 되겠죠. 그죠? 그 말하는 거고, 또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회사로부터 퇴직금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시점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다시 그게 상속인한테 들어오는 그런 재산들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데 걔를 의제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의제 상속재산은 세 가지가 있다. 아시겠죠? 의제 상속재산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보험금, 그다음에 신탁재산, 그리고 퇴직금.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인들한테 조만간 생길 재산들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데 그걸 의제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제 상속재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계속 지우지 마세요. 이쪽은 계속 지우지 마시고요. 이쪽은 그 다음에 여기 추정 상속재산가액 요거는 정리한 다음에 바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증여상가액, 비과세가 뭐고 부산이 뭐가 있는지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쭉 이렇게 해서 계속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고 세부적인 내용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에도 전체적으로 쫙 계산구조 적어본 다음에 그 계산구조를 적고 하나씩 생각해 나가면서 옆에서 따로따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의제가 뭐고 추정이 뭐고 증여상가액 합산하는 건 뭐고 그죠? 비과세가 뭐고 부산이 뭐를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계산구조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추정상속재산가액도 들어가도록 할게요.